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EQFishing 구독자 여러분, EQ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던 바로 EQFishing 기수사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강호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상은 무엇이냐? 찌를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근데 찌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솔직히 제가 쓰는 것만 잘 알고, 찌는 이제 고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루마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막대찌 형태가 있는데, 이 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장단점이 있는지는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도 궁금하고 구독자 여러분들 궁금하니까 기술 사장님한테 아주 이렇게 깊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추 형태와 다루마 형태 그리고 막대찌 형태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저희 이제 선배들이 낚시할 때는 막대찌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막대찌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연 소재로 해서 찌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대찌를 쓰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죠. 우선 대류, 조류에 약하고, 그다음에 채비와 떡밥을 안착시키는데 다소의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직립이 된 상태에서 수직 입수를 시키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바람에도 약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소재가 뭐 수수깡, 그렇죠. 예, 또는 이제 그 공작 깃털 이런 형태로밖에 만들 수가 없었죠. 지금처럼 어떤 가공 기술이 발달을 하거나 또는 그때만 해도 여러 가지로다가 이제 그 막대찌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전이었었고, 그냥 자연 소재였었고 잘 만들어서 쓸 수 있었기 때문이었었죠. 네네. 그러다 막대찌의 단점들이 뭐 대류, 조류, 또 직립, 입수하는 과정에서 사선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 근데 막대찌가 장점도 있어요. 차로 얘기하면 사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런데 사륜으로 하면서 뭐 또 사륜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뭐 전륜 자동차, 후륜 자동차가 뭐 등판 능력에서 차이가 있듯이 똑같습니다. 찌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루마 환구죠. 그러니까 원 형태인데 이제 오뚜기 모양으로 생겨서 환구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걸 다루마라 하죠. 일본 말이죠. 사실은 안 써야 되는데 그쵸. 우리 말이 너무 어려워서 발음도 잘 붙지 않고 해서 다루마라는 이름이 지어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구 형태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구 또는 원구, 환 모양으로 생긴 그런 형태의 찌를 다루마 찌를 하는데, 네. 원구 형태 또는 그냥 뭐 환구 형태 이렇게 불러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요즘 뭐 외래어고 우리말하고 같이 뭐 혼용을 해서 많이 쓰이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루마가 장점이, 다루마라고 하는 원구 형태의 찌가 장점이 뭐냐면은 직립, 입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막대찌에서 있는 까분다 좀 이렇게 좀 촐싹대는 듯한 그 입질이 다루마가 좀 둔해져. 너무 예민한 다루마찌에서 그 원 형태로 한 곳으로 부력을 집중시키게 됐죠. 막대 형태는 전체 부력이 골고루 나눠져 있는 형태고, 네. 다루마찌라고 하는 원구 형태의 찌는 윗부분, 어깨 부분, 이렇게 해서 몸통 형태의 약 3분의 2 상단 부분에, 네네. 톱 위쪽에 상단 쪽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밑에서 웬만한 입질에는 잘 그 반응을 안 하고 흡입을 해서, 먹이를 흡입을 해서 들어 올릴 때만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구 형태다 보니까 유체 저항이 좀 다소 막대보다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올라오는 게 느렸었죠. 그래서 즐기는 낚시 찌맛을 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썼었는데, 막대찌하고 다르게는 대류조류에 강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기 대류조류에 막대찌보다는 유리한 면이 많죠. 그래서 그 원구 형태의 찌가 올라올 때 찌가 이쁜 이유가. 예, 근데 이제 그게 막대찌가 10번의 입질을 받는다면 원구 형태의 다루마찌라는 거는 한 7, 80% 많이 받으면 8, 9할 정도의 입질 표현이 됐던 거죠. 네네. 그걸 이제 막대찌를 써보고 다루마 형태인 원구 형태를 써본 분들이 그걸 발견하게 돼서 만들어진 게 사실은 고추 형태죠. 그래서 고추 형태가 그 다루마 형태의 장점과 막대 형태의 장점을 두루두루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추 형태를 게임하는 분들이 마리수를 주로 마리수 낚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쓰게 된 게 고추형이고, 그
그 고추형을 쓰면서 마리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일반인도 그걸 예민한 낚시를 할 때는 많이 쓰게 됐고 특히 겨울철에는 고추형을 많이 쓰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편대찌에는 고추 형태의 찌가 많고.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형태의 찌는 제가 보기에는 마리수가 뭐 10마리당 한두 마리 차이 날 수는 있겠지만 취향의 문제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부력 대비 뭐 상세한 설명은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하겠지만 부력 대비 각 찌마다 막대찌든 다루마 형태의 찌든 고추 형태의 찌든 부력 대비 저부력, 중부력, 고부력으로 나눴을 때 그 부력 대비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네. 아주 복잡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복잡하긴 하네요. 예, 그리고 찌가 낚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요소가 저는 찌와 채비와 떡밥이 333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공부하기 힘드신 게 또 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도 찌인데, 근데 이게 찌도 지금 형태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알려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발사 그 재질이죠. 뭐 발사찌, 뭐 백발사, 뭐 두릅찌, 나노찌 막 이런 게 많잖아요. 예. 또 뭐 공작찌는 뭐 그냥 뭐 찌 하나에 막 15만 원도 나온다고 막 하고. 그러면 예. 네, 그렇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재질의 차이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재질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원가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네. 생산 단가가 달라지는 것만은 사실이고 또 이제 공작이라든지 이렇게 귀한 소재를 쓸 때는 아무래도 이제 자작지 또는 수제지 해가지고 공을 더 많이 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런 고단가의 찌들은 뭐 물론 여러 가지 내구성 또는 뭐 직립, 입수 이런 아주 기능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것만도 사실인 거죠. 네, 그리고 뭐 가장 자연에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게 이제 발사목이라고 하는 네, 발사목. 마데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는 이제 발사목이라 하죠. 발사목인데 그게 가공하기가 너무 쉬워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뭐 찌를 좀 아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자중 대비율, 순부력, 부력 이 부분에서 찌를 하고도 가장 그 부력을 높게 표현될 수 있었던 찌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저렴하고 가공이 쉬웠고 그다음에 부력을 가장 많이 높일 수 있었던 몸통 대비죠. 부피 대비 부력에 대한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부력을 높게 원하시는 분들이 발사라는 데서 탈진 탈색을 하면 이게 백발사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탈진 탈색을 하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무게를 또 잃어버림으로 해서 더 부력을 더 높일 수가 있었던 거죠. 같은 크기라면 그랬던 거죠. 그래서 발사에서 조금 더 진화된 게 백발사인가요? 네, 그 이제 그 발사에서 그걸 좀 부력을 높여볼 수 없을까 해가지고 한 게 탈진 탈색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좀 더 부력을 높게 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두릅 속대 그거보다 더 수수깡 그거보다 더 부력을 높일 수 있었던 게 수수깡 속대 그 다음에 이제 두릅 속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가공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공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행기 쪽에서 쓰는 재질인 나노라는 그 재질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대다수가 나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노 압축 스티로폼 이런 그렇게 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있죠? 네, 아주 미세하게 압축을 시켰는데 굉장히 작게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단계도 굉장히 많아요. 등급이. 막 등급이 뭐 프리미엄 등급 있고 뭐 네, 엄청 네. 다양하더라고요. 네, 근데 찌에서 이제 중간 정도를 쓰시면 가장 무난한 것 같고 나노찌의 장점은 이런 나무나 뭐 이런 걸로 된 것보다는 몸통이 좀 깨지더라도 응급조치해서 더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죠. 부력 변화가 없다. 네. 그래서 요즘에 나노찌를 많이 쓰죠. 그렇죠. 이게 물이 안 먹는다고 봐야죠. 연명찌도 그래서 나노찌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발사찌를 근데 이제 발사찌에서 지금 나노찌로 계속 넘어가는 이유가 예. 그 뭐 부력 변화가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이제 발사목이라고 하는 나무 소재로 된 거는 이제 앞에 섬유질 안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섬유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섬유질에는 기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공의 크기는 나무 자연에서 자란 거는 뭐 북쪽에서 자랐냐 남쪽이었느냐 자란 횟수가 몇 년이나 됐냐 또 겉대를 썼냐 속대를 썼냐 중간을 썼냐에 따라서 섬유질이 달라지고 섬유질이 달라지면서 그 안에 기공이 달라졌기 때문에 부력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노는
거의 뭐 일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압축을 시켰기 때문에 그게 밀도 문제거든요. 그게. 그래서 밀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수온 변화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건 팁이겠네요. 발사찌를 쓰시는 분들은 그 뭐 수온 변화가 심한 이제 아침에서 저녁으로 넘어갈 때는 한 번씩 찌 맞춤을 다시 확인해 주거나 이제 보통 계절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를 보통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링 추를 좀 추가해 주거나 빼주거나 하는 형태로 낚시를 신경을 써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읽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 낚싯대 길이 또는 수심 또 수면적 또 계절 수온의 물의 탁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그 부분 때문에 낚시가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나노가 나오면서 낚시가 쉬워졌는데 그전 그 자연 재료를 썼을 때 같은 느낌으로 자꾸 받아들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나노찌는 그냥 단순하게 제조회사에서 알려준 대로 0.1 이렇게 맞춥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마디수, 1메디, 2메디, 3메디 원하는 마디수를 내놓고 쓰면 가장 무난합니다. 근데 거기서 좀 더 잡아보겠다 해서 이제 변화를 주고 오링을 뺐다 꼈다고 마디수를 올렸다 내렸다 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컨셉이 그냥 꼬이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컨셉이 꼬여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슬럼프를 극복하게 되는데 그게 그 전에 찌들이 어려웠었어요, 쓰기가. 근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진짜 완전 꿀팁이네요. 예. 그리고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저희 EQ피싱의 이제 메커니즘이 뭐냐? 고부력질을 예. 이제 저부력화 시켜서 낚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이 시즌에 많이들 여쭤보세요. 고부력질을 지금 EQ피싱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명지 밑에다 무게를 줘버리면 예. 이게 저부력지가 되고 되게 둔한찌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를 밑에 이제 연명지 밑에 무게를 안 주고 쓰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 뭐 튀거나 까불거나 찌는 참 이쁘게 잘 올라오는데 헛챔질이 나오거나 그렇죠. 이런 현상이 생기죠. 계절별로 써야 하는 부력이 다른데 네네. 그거는 대다수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는 게 뭐냐면은 저부력, 중부력, 고부력의 입질 형태가 다른데 다르죠. 이걸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봉착을 해서 그러면 저부력 썼을 때, 중부력 썼을 때, 고부력 썼을 때 같은 입질 형태를 보일 수 있는 찌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이 된 게 바로 여명찌였던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글쎄요, 외제차 얘기해도 되나요? 벤츠 S500에 5명이 탔다 해서 티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cc 그대로 5000cc를 가지고 있고 5명이 타면 더 중후한 느낌으로 차가 부드럽게 나가게 되는데 1000cc에 만약에 5명이 탔다. 상당히 버겁죠. 그거와 같은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래서 저부력대 그러니까 경차와 또 소형차와 대형차에서 움직임이 다른데 이걸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죠. 찌가 그럴 것이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는 겨울에 저부력을 쓰니까 좋더라. 어떤 분은 봄, 가을에 중부력을 쓰니까 좋더라. 어떤 분들은 여름에 고부력을 쓰니까 좋더라. 근데 이걸 똑같이 찌 오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아마 낚시하면서 가장 오판 중에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문제 때문에 찌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저부력일 때, 겨울에서는 저부력일 때 찌 오름이 다르고 봄, 가을에서는 중부력일 때 찌 오름이 다르고 고부력을 쓰는 여름에 그 찌 오름이 다른데 이걸 똑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생각해도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찌가 없을까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찌다리에 원터치 촉을 달았고 거기다 홀더를 껴서 겨울에는 2.5g 아래쪽으로 쓰고 봄에는 2.5g 하면서 3.5g까지 쓰고 여름에는 3.5에서 4.5g까지 쓸 수 있게 찌를 설계를 해서 그렇게 부력 변화를 저부력화, 중부력화 시켜서 고부력찌를 써 보니까 1년 내내 똑같은 형태의 입질이 오더라.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 뭐 편대다 찌다 쓰면서 튄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바로 결석을 해서 쓰시는 분들이고 그렇죠. 또 여명이나 팔콘이 정말 부드러운 입질을 보여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절별로 저부력화, 중부력화 시킨 찌 그렇게 해서 여명찌를 쓰시는 분 또는 다른 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쓸 수만 있으면 저희가 부품이 나오니까 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쓰면 되겠구나. 근데 이거를 제가
그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이 기술 사장님이 저한테 이거를 테스트를 할 때 안 믿었어요. 아, 겨울은 무조건 저부력이 된다 이러고서 저는 2.5g이었는데 2g대 초반대 찌를 쓰고 이제 기술 사장님이랑 저희 이제 테스트를 도와주셨던 테스터 분이랑은 이제 4.5g이었나요? 4점 나는 5g 썼어. 5g을 썼고요. 4.5g 이렇게 고부력을 좀 썼었어요. 근데 저는 12시간 동안 입질 한 번을 못 봤습니다. 그러다가 아이씨 뭐야 이러고서 떡밥 깔라고 챘는데 걸려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입질 표현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뭐 기술 사장님이나 테스터 분은 쥐가 막 쭉쭉 그냥 몸통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냥 만세 치면서 이제 낚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요런 내용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래 그것도 있었잖아요. 계절별로 그 편대 무게별로 뭐 그러니까 봉돌의 무게별로 따라서 찌가 막 10개, 20개씩 써야 되는데 심지어 100개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도 허다해요. 100개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런 거죠. 한 개의 찌를 가지고 4계절 동안 쓸 수 없나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여명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EQPC 여명찌가 아닌 다른 찌를 하셔도 요 형태로 쓰시게 된다면은 1년 내내 똑같은 입질을 받으실 수 있다. 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네. 기술 사장님도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요런 질문을 좀 하세요. 그러면 저부력찌랑 고부력찌랑 낚시를 할 때 네. 뭐가 더 많이 잡아요? 고부력지가 많이 잡죠. 그 이유가 있어요. 고부력찌가. 네, 찌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찌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고기가 먹이를 흡입했을 때 사람이 인지해 줄 수 있게 하는 그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부력찌는 아무래도 올라오려고 하는 힘이 고부력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네네. 아주 미세한 입질에 짧게는 표현이 돼 주는데 문제는 올림 낚시 하시는 대부분의 조사님들께서 그 짧은 입질을 볼 수 없는 연령대에 계시다는 거거든요. 최소한 1m, 2m, 3m 이렇게 올라와야 볼 수가 있고 또 자세 자체가 내림처럼 낚싯대를 잡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낚싯대를 놓고 뒤로 기댔다가 찌 올라오면 쫓아가서 낚싯대를 잡고 첨지를 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느긋하게. 그러려면 찌 올림폭이 커야 되거든요. 근데 저부력찌는 올림폭이 크다기보다는 느리게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질 빈도수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요. 그 저부력찌가 느리게 올라오고 또 후킹률도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네네네. 입질 빈도수가 고부력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 거 사실이거든요. 이건 저도 인정합니다. 네. 그 입질 빈도수가 많은 고부력찌를 가지고 낚시했을 때와 조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떡밥을 운영하는데 저부력찌는 채비나 떡밥을 운영하는데 저부력찌는 한계를 보이죠. 아 맞아. 이게 너무 채비가 무겁거나 또는 떡밥이 더 너무 크거나 단단하거나 하면은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것도 문제고 또 채비를 입수를 할 때 채비와 떡밥을 충분히 찌 밑으로 끌어주고 그러고 내려가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사선으로 들어가는 형상도 왕왕 있고 그걸 막기 위해서 막 낚싯대를 이렇게 쳐박는 행위, 당겼다 놓는 행위 이런 걸 하죠. 올림 낚시에서 가장 바람직한 거는 투척을 해서 자연스럽게 내려놨을 때 거기에 직립이 되는 찌. 요러려면 저희가 해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구르텐이다, 어분이다, 곡물이다 이런 떡밥을 썼을 때 크기 형태를 요 정도로 본다면 이걸 이길 수 있는 찌는 제가 보기에는 3g 이상 찌였을 때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1.5g이다, 2g일 때는 그걸 이길 수 없으니까 떡밥을 자꾸 작게 달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올림 낚시에서 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집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작게 달아가지고 집어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짬낚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부력을 결코 권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부력질을 가지고 쓰시면은 떡밥을 크게 달든 뭐 하든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짬낚시 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표현력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부력이 만약에 5번 온다 그러면 고부력은 10번이 오죠.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이거를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겠죠. 예. 네, 근데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랜 시간 이걸 테스트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를 드리는 거고요. 이 정보를 듣고 나서 이거 판단하시는 건 제가 봤을 때 시청자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처럼 지금 EQ피싱 저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찌 밑에 무게를 달아보시기도 하고 뭐 한 개는 이제 쌍포를 쓰실 때 저부력을 써보시기도 하고 여러 방식을 하신 다음에 이 나만의 이제 취향의 이제 문제죠. 뭐 찌의 형태라던가 뭐 내 찌의 부력이라던가 이런 걸 좀 이렇게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아 제일 중요한 거네. 네. 자중 대비와 순부력 이러죠? 네. 자중 대비랑 순부력이랑 그다음에 뭐 부력이랑 그 이제 하는 방법을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지금 지금 말씀하신 자중 대비, 이제 또 부력, 또 순부력을 얘기하시는데요. 자중 대비라는 거는 자중이라는 거는 그 찌가 가지고 있는 몸 무게, 자기 무게를 얘기하는 거죠. 무게를. 그 자중 대비, 그러니까 자중 대비율이라는 거는 그 찌가 가령 5g이다. 네네네. 5g의 부력을 내고 있는데 자기 몸통, 자기 무게가 1g이라면 그거를 순부력을 4g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력이라는 거는 자중 플러스 순부력. 이걸 플러스하면 부력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중 대비율 굉장히 중요시하게 뭐 여러 가지 예전에 모 사회에서는 400%짜리 400%짜리를 만들어서 쓰셨는데요. 물론 좋지요, 좋은데 컨셉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들. 일반인들이 가장 무난한 자중 대비율은 260%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260에서 280 사이가 후킹률이라든지 또는 채비를 안착시키고 내 앞 찌 밑으로까지 끌어주고 직립을 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부력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아마도 그 예민한 입질을 받기 위한 건데 순부력에 의해서 예민한 입질이 꼭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정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것이 심화하는 과정인가요? 그것도 심화 과정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길어요. 사실은 이 얘기가 하나부터 일일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해서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게 힘드니까 요 향후에 그 찌 문제는 심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중 대비라는 거는 그러니까 순부력은 이 부력에서 그러니까 5g짜리 부력에서 얘 그 자중을 뺀 무게가 이제 그람 수가 순부력이고 자중 대비 율이라는 거는 이제 뭐 그 찌가 찌 무게에 있죠. 찌 무게에 비해서 몇 g의 힘을 내느냐라는 거죠. 자중 대비율이라는 건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그게 아마 서로가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중 대비율이라는 거는 5g의 찌, 5g의 찌가 자기 5g의 찌를 5g의 찌가 이제 자중이 몇이냐? 만약에 자중이 1g이다. 그럼 이거는 400%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건 500%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몸을 들어 올리는 것도 부력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부력으로. 네, 그래서 그거는 자중 대비율은 찌가 1g인데 부력이 5g이라면 이건 400%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500%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순부력은 4g인데. 네, 순부력은 400%라고 얘기하는 거죠. 4g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자기 몸무게 들어 올리는 힘도 부력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력은 자중 플러스 순부력이기 때문에 이걸 자중 대비율로 얘기할 때는 500%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게 정확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중 대비율에서 케미, 고무, 케미를 끼고 하느냐 하는 그거는 취향의 문제 같아요. 취향. 취향의 문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취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찌를 이제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할 때 제조사에서 케미를 몇 g을 쓰세요라고 하고서 제조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취향에 따라서 2mm짜리, 3mm짜리, 4mm짜리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무게를 달고 부력을 달아서 자중 대비율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란의 여지는 좀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렇게 자중 대비율, 순부력, 그다음에 이치의 부력을 가지고 자중 대비율이든 순부력이든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이거를 가장 어려워하셨는데 요거 지금 쉽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럼 결론은 그거네요. 찌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 취향이고 그렇죠. 그 찌를 뚝심 있게 오래 써본 분들은 고수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이거죠. 네, 제가 이 찌 다리 밑에다가 뭔가를 달아서 부력을 중부력화, 저부력화 시키면서 사용을 할 때 썼던 찌가 목감 낚시터라는 데를 갔는데 밥을 먹다 보니까 찌가 근사한 게 긴 게 80cm짜리 정도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물어봤더니 이게 5,000원이래요. 맞아요. 야, 저거 그래가지고 부력이 얼마나 갈지 궁금해가지고 그걸 샀어요, 5,000원에.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본 거거든요, 제가. 나 그게 하우스예요. 네, 그거 하우스에서 80cm짜리 찌를 가지고 그거 한겨울에. 근데 그날 내림도 입질을 못 봤는데 저만 유독 입질이 잘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고부력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그 테스트를 할 때 그 찌를 가지고요. 2년, 계절 2번씩 2년을 했어요. 맞아요. 그 찌를 가지고. 그 찌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다. 네, 근데 그 찌가 아마 이사 오는 과정에서 어디로 좀 없어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찌가 2년을 쓰니까요.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찌보다 저한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뚝심 있게 써본. 어떤 찌든 제가 보기엔 최소한 4계절을 2번씩은 지나가는 형태로다 그 찌를 계속 써보시면은 어떤 찌보다도 우수한 찌가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눈에 익어야 되고 지금 저 형태의 액션이 있을 때는 밑에서 간만 보는 거다, 먹는 거다, 또는 몸짓이다. 그렇죠. 자기들끼리 먹이 경쟁이 심해서 와류 대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꼭 물을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근데 찌를 계속해서 바꾸시면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그게. 맞아요. 이건 찌를 자주 바꾸시기 때문에 내가 중부력을 썼는데 마리수가 안 나오니까 저부력을 쓰면 대가에서 바꾸셨고 그럼 이 중부력은 싹 잊어버리시거든요. 또 저부력에 가서 중부력에서 있었던 노하우는 싹 잊어버렸고 저부력에 적응을 하려다 보니까 1년, 2년. 그래서 편대하시는 분들이 보통 찌 자주 바꾸시다가 5년 걸리는 거거든요. 이해를 하는데. 근데 한 찌를 쓰셨다면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마 톱 10 안에 들어가지 않았었을까. 한 찌를 가지고 5년을 그 편대를 썼다면. 근데 이걸 자주 바꾸셨기 때문에 5년 돌고 돌아 결국은 처음에 쓰셨던 찌로 다 가셔요. 네, 그게 낚시의 맹점이기도 하고요. 이게 묘미네요. 예, 그래서 어떤 찌가 됐든 간에 저희 찌는 5년을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자랑 좀 할게요. 그냥 막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맞아요. 5년, 10년을 쓸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렇게 오래 써보세요. 한 찌를 가지고 오래 써보시면은 물고기가 와서 먹을 때 또는 어떤 먹지 않고 이제 그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근처에서 배회를 하다 먹는 경우 이런 것들까지도 표현이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살짝 과장시킬까요? 심화 과정에서 다루겠지만 물의 흐름까지도 읽혀요. 거기다가 바닥의 형태까지도 읽히거든요. 그게 한 찌를 썼을 때 가능한 얘기. 한 찌 가지고 5년만 써보세요. 기술사장 됩니다. 이거 네. 여러분 들으셨죠? 한 찌를 가지고 뚝심 있게 몇 년 동안 써보세요. 저도 지금 한 찌 가지고 지금 한 3년 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는 요렇구나 저렇구나를 알게 됐는데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사용하고 계신 찌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그 찌를 가지고 뚝심 있게 사용해보시고 우리 기술 사장님만큼 그 물속을 들여다보는 고수의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뒤에 이제 심화 내용은 정말 길어요. 저도 이거를 심화 내용 들을 땐 거의 1시간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잘라서라도 저희가 꼭 만들어서 영상을 올릴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열정을 다해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인기가 엄청 많으세요. 무슨. 인기가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자주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까먹을 뻔했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이큐피싱 쳐주셔서 가입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큐피싱 구독자 여러분 안녕.